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호랑이의 해,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올해는 뭐 멧돼지를 5마리 정도 잡고 싶습니다. 뿔에 받쳐라. 올해는 예전처럼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서로 웃고 떠들면서 활기차게 살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2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역전다방을 보면서 역사를 배우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이거 무슨 어린이 프로도 아니고.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5일 0시 45분 사마르섬 해협에서 구리타 함대가 난데없이 여러 척의 함정과 함재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7함대 소속의 이제 클리프턴 스프레그 소장이 이끌었던 태피 3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헌신적인 용사들의 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요? 구축함들이 먼저 방향을 틉니다. 항모들은 도망가라. 구축함들이 우리가 앞에서 막아주겠다. 후비들 자처한 거죠. 여러 발의 순양함들과 전함들의 포탄에 맞고 존스턴은 결국에 침몰합니다. 자, 이 스토리가 와 진짜 너무 몰입이 됐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 전투는 마무리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 사이에 이거에 호위 항모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호위 항모대는 당연히 함재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네. 당연히 공격을 시작해 오니까 함재기들도 다 출격을 시킵니다. 비상 출격을 시켜갖고 명령은 이거였죠. 너네 지금 출격하러 나가면은 어차피 우리 계속 도망가고 있으니까 다시 일로 못 돌아온다. 너네의 임무는 빨리 떠서 갖고 있는 거 다 적함에 쏟아붓고 레이테로 가라. 레이테에 거기 확보해 놓은 비행장으로 가서 글로 내려라. 이렇게 하고 계속 출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조직적이진 않지만 산발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폭탄과 어뢰를 떨구면서 일본 해군을 계속 방해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근처에 태피 수랑 태피 1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원 요청을 하니까 태피 2에서도 함재기를 보내서 이제 구원을 계속 공격을 해주고. 이쪽은 도와주네. 네. 그렇죠. 구축함을 중심으로 한 용맹투혼의 이 공격에 힘입어서 일본의 주력함들은 이 자기 페이스를 못 잡는 거예요. 계속 그 공격에 시달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포격을 계속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위 항모들을 쫓아가는 주 임무가 남은 중순양 함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호위 항모들이 맞은 포탄들이 대부분 중순양 함들에서 쏜 것들입니다. 하지만 20cm 포로는 치명상을 입히는 데 좀 한계가 있죠. 네. 게다가 이미 함재기들 다 뛰어갖고 안에 데미지 컨트롤이 되는 상태에서 얻어맞으니까 그렇게 또 유폭도 안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갬비어 베이는 침몰합니다. 한 척은 결국에 침몰하는데 야마토가 이걸 맞췄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야마토에서 일제사 한 번이 떨어진 것 같은데 미군 쪽 기록에서는 그것도 20cm 포였다고 해서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불확실하지만 야마토의 그날 실적이 6바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20cm 포냐 46cm 포냐면 물기둥의 크기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하나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격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함에서 쏜 물기둥이 어디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 방법을 하나 고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일본만의 거는 아니고 많은 해군에서 쓰던 방법인데 물기둥이 비슷하잖아요. 41cm 나가토나 46cm 야마토나 14인치 공고 하루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포탄 안에 염료를 넣습니다. 보라색, 색깔이 빨간색, 달라요, 색깔이. 노란색 이렇게. 그래서 일식 철갑탄은 그 안에 염료가 들어가서 야마토는 아무것도 안 넣어갖고 하얀 물기둥이 이제 피어나오고 우리가 기본이네. 네, 그래서 나가토는 핑크색 그리고 하루나는 노란색 공고는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보고서 우리가 쏜 포탄이 지금 저기 떨어졌구나 확인하고 수정하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도 기록으로 남겼어요. 미국에서도 당연히 일지 쓰면서 우리 옆에 지금 빨간색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하면서 적어놔갖고 그래서 그 차 검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의외의 한방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해전의 승리는 일본의 승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제1 목표가 뭐였습니까? 네이테만으로 돌진하는 거죠. 돌진해서 수송선단 박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피 3이 뭐 정말 분전했지만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구리타가 이를 추격을 하죠.
그런데 한 09시 10분 정도 돼서 한 레이테만에서 약 한 40km 떨어진 지점에서 추격을 중지를 해요. 네. 그리고 11시 20분에 이제 그래도 가자라고 해서 다시 방향을 남쪽을 레이테만으로 돌려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2시간이면 도착이야. 내려가다가 12시 정도에 다시 이제 공습을 또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12시 26분에 레이테만을 바로 코앞에 두고 되돌아갑니다. 어디로? 왔던 길을 되돌아서 가려고 하죠. 그 유명한 네. 네. 같은. 후퇴를 합니다. 반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유턴을 했다고? 유턴을 해서 후퇴를 하게 되죠. 황당하죠. 왜요? 아까도 한번 유턴했다 다시 왔잖아요. 다시 왔죠. 그럼 이번 유턴도 다시 유턴을 오려고 하는 다시 거예요? 안 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미스테리예요, 그죠? 네. 네. 근데 이거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진짜 무리한 작전을 해서 여기 왔는데 무사히 온 것도 아니고 우다닥닥닥 깨지면서 왔어요. 눈앞에 뒀어요. 근데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들어가면 어차피 다 안 된 거 아닐까? 그럼 야 이럴 바에 뭐야? 비겁해서 돌아갔다기보단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감정이입한다면 나 내 부하들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 그럼 출발을 말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뭐야? 한마디로 연합함대에서 얘기하는 그 자체 애초에 전략에 대한 불신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구리타에 대해서는 인터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후에. 거기 참모장이었던 코나약에 대해서도 인터뷰가 많이 이루어져요.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네. 미국도 궁금한 거예요. 전쟁 네. 뒤에 네. 도대체 아니 왜 목표를 앞에 두고서 왜 구리다가 돌아갔지? 네. 미국도 이해가 안 되니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한 게 도대체 구리타를 잡아다가 너 그때 왜 그랬어? 왜? 그러니까 수송선단은 네. 공격선단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냥 가서 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메가더가 레이테 섬에 있었잖아요. 근데 메가더 회가록에 어떤 이야기가 써 있냐면 지금 우리 전세가 상당히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함대가 많이 괴멸됐고 전세가 구리타 제독 쪽으로 기울이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전선을 다지면서 우리 해군이 다음에 잘해줄 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대단히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비관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군 입장에서도 다 왔는데 왜 쟤들이 돌아갔을까? 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전후에 이제 뭐 사실 미군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뭐 전사편찬위원회나 뭐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계속 구리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수차례 합니다. 사실 수차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리타가 했던 이야기 중에 공통적인 이야기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합니다. 우리의 피해가 너무나 컸고 레이테만으로 돌입을 하더라도 미군의 계속되는 공격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무리라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나는 북진을 해서 미 항모를 오자와 함대와 함께 경멸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참모들하고 논의를 한 게 아니라 단독으로 판단을 했고 책임은 다 나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참모들과 논의를 했거든요. 코나야기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실수를 했지만 그 잘못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이런 말 때문에 전후에 구리타의 평이 좋지 않을까. 코무라 케이조 같은 그런 사람도 레이테 작전 자체가 특공 작전이었다며 구리타를 오히려 이제 정의많은 사람, 부하들을 무의미하게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구리타의 또 다른 인터뷰에는 그에 대한 자기에 대한 변호가 또 들어가요. 변명이 들어가는데 야 내가 그렇게 했던 거는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적 항모 경멸 즉 결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해군 전체에 만연했던 그런 생각이었던 거고 전투 상황이잖아요. 지금 3일 연속 계속 싸워갖고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잠을 못 잤다 3일 동안 심신이 너무나 피폐한 상황이었고 너라도 지금 그 상황이면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있겠어? 그렇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코나야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또 다 깨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저 항공모함이 인근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전진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이라는 것은 레이테만으로 가는 길에 미 함대가 너무 많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말해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기동 부대를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 북으로 간 건 아니고 너무나 우리 그 당시에 겁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도망친 거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그 말이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이네. 그 말이 가장 판단은 이제 한번 하시면 어떨까? 당시에 이제 구리타 함대가 출격하기 전에 네. 당연히 적정 보고를 일부 받습니다. 네네. 적정 보고의 소스는 대만 항공전을 직전에 했기 때문에 그때 대만에 추락한 미군 비행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로 신문을 하면서 너네 부대 다 불어 하면서 다 조사를 해갖고 나왔는데 거기 나온 부대들이 다 하나같이 제3함대의 강력한
고속 항모 기동 부대 전투 서열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투 서열 자료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호위 항공모함 부대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닥뜨린 것들도 강력한 SX급의 미 주력 항공모함들인 줄 알고 있었고 이 야마토의 전투 상벌 보더라도 구축함을 상대한 게 아니라 우리는 순양함이랑 상대하고 있었다고 다 기록해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교전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벌집을 건드렸다. 네. 기동부대 주력과 우린 맞닥뜨린 거고 이제 이게 시작이고 계속 쟤들은 이제 밀려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만연했던 거죠. 네. 저는 사실 그것만 갖고도 이제 완전히 다 의구심이 풀진 않았고 저도 뭐 수기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뭐 이런 게 대표적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야마토의 그때 암호 장교였던 고지마 기요움이라는 분이 전후에 남긴 이런 책을 봤는데 전 여기서 또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기는 그때 야마토에 쭉 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너네는 잘 이해 못할 그런 감정을 느꼈다. 그 분위기라는 게 있다. 네. 저는 그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는데 해전은 함정 단위로 치르기 때문에 이 함정 하나하나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당장 그 구리다 터널 할 당시에 길을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일부 구축함이나 순양함들은 아니 왜 적을 앞에 두고 여기서 돌아갑니까? 당장 저기 쇄도해야 됩니다. 맡겨주십시오. 했는데 야마토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마토는 이미 시부야 내전 때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었고 적 항공기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었기 때문에 전 부대원들이 지쳐있다는 거예요. 계속 대공전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치르면서 매일매일 녹초가 되고 물론 사상자는 좀 적게 나왔지만은 거의 다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함장부터 밑에 말단 승조원들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전투를 더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야마토가 제일 크니까 어디 가든 가장 먼저 타겟가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 함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결정이 나는 이해가 된다. 그 상황에서는 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이어도 이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있어요. 난 충분히 우리의 사령관님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이제 결전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도망갔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생각이 좀 깔려 있고 네. 이분은 나중에 전후에 함에서 내려갔고 필리핀의 결전까지 치르고 나서 전후에 이 전쟁의 환멸을 느끼고 평화주의자가 된 분이거든요. 거기서 얘기한 게 이 우리가 결전 그렇게 외치고 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네. 이번 전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 네네. 정말 우리가 결전하러 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미군 항공기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할 줄은 몰랐고 우리 야마토가 이렇게 무력할 줄은 몰랐다. 네. 그런 뼛속 깊은 느낌들이 이제 말단까지 다 침투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더 가는 게 개죽음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망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일본의 어떤 역사 서적이 주장하는 게 결전을 하러 간 거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결전이 아니라 이제 도망친 거다라고 지금 많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단어의 어떤 뉘앙스, 선택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어떤 이 삶과 죽음, 네. 뭐 혹은 스포츠 경기를 네. 보면 우리 이길 수 있는데 짜증나 이것과 네. 수고했어. 정말 우리 노력했잖아. 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 라고 패배를 받아들이는 쪽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패배를 받아들이는 쪽에선 그걸 도망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삶과 죽음이 있잖아요. 네. 저는 최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순간부터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태평양 전쟁 기간 내내 군국주의에 찌들어 있던 애들이 맹목적으로 오지 않았을 거다. 어느 순간에 군국주의에 경도된 사상이 깨지는 순간, 특히 어디서 일선에서 전투하는 부대원들 사이에서 깨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걸 저희가 이제 뭐 아마 다음 해 정도에 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일본 내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네. 일본 경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전쟁이 길어지고 하면서 사실 일본 군국주의 하에서 일본인들의 어떤 인간성,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이 막 정말 망가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군인들 입장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데 네. 분위기가 전 다를 것 같아요. 계속 승승장구 할 때의 분위기하고 이제 계속 지금 두드려 맞을 때의 분위기하고 이제 회의가 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도부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밑에는 그럴 텐데 위는 아직도 사실 좀 환상 속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구리타 턴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구리타 턴을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우리 부하들을 그래도 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변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사실 이제 마지막에 연합함대에서 구리타 때 내린 명령이 이제 10월 20일 날 연합함대 이제 쇼이치고 결전 요령을 딱 명령을 줍니다. 결전 좀 안 넣으면 안 되나? 예, 뭐 그런 걸 딱 주는데 목표가 뭐냐면 작전 목표에 먼저 적 해상 전력을 경멸한 뒤에 수송 부대를 섬멸해라. 봐봐요. 적 해상 전력을 경멸한 후에 수송 부대를 섬멸해라. 이게 뭐예요? 또 바뀌었잖아. 네, 애매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뇌부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전투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런 애매한 명령을 줬고 구리타가 여기에 이제 딱 이 명령을 받고 부하들한테 훈시를 합니다. 어떤 훈시를 했냐면 당시 이제 부하들이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 껍데기인 수송선단을 깨부시러 간다는 그 작전 어떤 임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구리타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불만 많아.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조국이 매우 위태롭다. 일본이 되게 위태롭다. 이 임무가 나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대본영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야 혹시 알아? 이 우리가 임무를 잘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우리 함대가 결전을 치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결전을 치름으로써 우리가 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때 부하들이 그 전까지는 고개 팍 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을 하니까 표정이 확 바뀌면서 이제 반자이 하고 외치면서 정신 승리 방향으로 이제 노선을 그렇죠. 바꿨네요. 네, 근데 이제 과정 중에 그렇게 깨지면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 참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지도부에서도 잘못된 결정이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 일본의 패착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점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통신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통신 문제 때문에 대혼란이 온 적이 있었고 이 하나로 이렇게 국가가 들썩이는데 전쟁에서의 통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통신의 문제 우리 최 박사님의 또 이과생의 분석으로 이해를 좀 쉽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지 사실 이건 난 이해가 안 갔거든. 뒤따라오는 애들하고도 연락이 제대로 안 된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진공관이 엉망이었어요. 당시 일제 진공관의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진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필터링이 안 될 정도. 이게 불량품이 많이 속출을 했죠. 당시에 일본의 무전기가 얼마나 먹통이 많았는지 다들 이제 전선에서 불만이 그겁니다. 아니 이건 도대체 뭘로 만들기에 좀만 쓰면은 이게 다 고장나고 진공관 깨지고 엉망이냐. 요즘 얘기로 하면은 밀리터리 스펙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품들이었던 겁니다. 원래 전시에 군장비들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VT 신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탄탄하게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겨우 진공관을 이제 민수용을 조금 생산하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 험한 환경에 들어가면은 어디선가 팍 깨지기도 하고 진공이 새갖고 뭐 장치가 알 수 없는 데서 막 고장이 나기도 하고. 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원래는 라디오에 써야 되는 진공관을 전투기에 넣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구분이 안 됐죠. 생산하는 업체도 일본 무선이라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재벌 중에 하나였고 뭐 최근 한 20-30년 전까지도 핸드폰도 생산하던 회사였는데 걔네가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품질 개선이 별로 안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일제 전자 제품이 워낙 세계를 휩쓸다 보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또 일본의 이런 전기 전자 기술이 뛰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전쟁 이전에는 굉장히 거의 쓰레기를 만들던 나라였죠. 아니 그러니까 진공관이 샌다 그러면 진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오작동이 나죠. 네, 그럼 뭐 아무것도 작동 못 하는 건데. 보온밥통도 이거 안에 깨져가지고 이 칠랑칠랑 소리 나면 더 이상 보온 안 되잖아요. 전자왕국 일본의 명성은 전후에 여기서 크게 당해보고서 절치부심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불량품 만들었으니까 졌지.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작정을 하고 이제 각성을 해서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거지 전쟁 때까지만 해도 처참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배울 건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를 잃더라도 외양간은 잘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관련된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일본군 수뇌부가 이런 기술에 대해서 너무 경시했다는 것도 문제가 지적되죠. 너무나, 이미 그 얘기를 어디서 해볼 수 있냐면 여기도 야마시타 도모유키가 나오는데 야마시타 도모유키가 1941년에
독일의 사절단으로 갔다 온 다음에 독일의 전격전의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딱 간파한 것 중에 하나가 무전기의 중요성을 거기서 확인을 했어요. 모든 전차에 무전기가 있었으니까. 긴밀한 소통을 하니까 그런 기동작전이 가능한 것이다. 이걸 보고서 야마시타는 전율을 하면서 내가 꼭 이걸 보고하고 말리다 해서 와갖고 육군 수뇌부를 모아놓고 브리핑을 합니다. 뭐 심수영만큼 못했을 가능성은 높겠지만 브리핑을 했는데 육군 수뇌부 대장들이 다 듣고서 그래 야마시타 장군 잘 들었는데 알았어 수고했어 가봐.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론 뭐 일부에서는 그 뒤로 레이더를 개발하고 일부의 각성은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수뇌부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무지했고 전반적으로 아직 일본의 전기전자 공업 수준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계속 그런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진공관이라는 건 습기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근데 무전기가 중요해요. 사실 공중전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잖아요. 적기가 뒤 꽁무니 쫓아갈 때 야, 몇 번기 네 뒤에 적기가 있다. 오른쪽으로 틀어. 이렇게 누군가 무전을 해주거든요. 그럼 회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전기가 우리 아군하고 서로 통신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옆에 가서 야, 이렇게 수신할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무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지 이해를 안 시켜줘요. 또 에피소드들이 사실 무전기 에피소드만 갖고 한 편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데 특히 이 당시에 좀 이따 보게 될 오자와 함대의 기함 지가쿠도 이 당시에 무전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다 고치지 못하고 출격했다는 증언도 있고요.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무전을 쳐도 제대로 갔는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구리타 함대도 아침에 테피스를 발견했을 때 니시무라 함대가 아직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서 니시무라 함대에게 일부에서 물론 니시무라 함대가 전멸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지만 아이 그랬을 리 없어. 그러면서 니시무라 함대에게 전보를 쳤어요. 네. 돌격. 우리가 가고 있다 지금. 우린 눈앞에 왔으니까 너네도 힘내서 돌격해라. 이렇게 이미 죽은 사람한테 무전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닷속에서 뭐라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이게 통신 두절 통신 문제가 사실 상호 간의 협조도 안 될 걸 초래를 했고 문제는 구리타의 반전 역시도 상황이 인식이 안 되니까 주변 상황이. 그러니까 구리타 본인은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만 지금 고립된 채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중요한 게 4단계였어요. 네. 시부얀, 수리가노, 사마르 그리고 아직 안 한 게 있네요. 엥가노. 그러면 지금 이 구리타 함대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구리타 함대는 이제 회항을 결심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구리타 함대가 너무나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왔던 길로 돌아가고 이제 일본으로 향하게 되게 됩니다. 일단 산베르디나도 그래서 지난 해협은 다음에. 통과를 하고서 거기서 이제 찢어지죠. 일부는 다시 본국으로 가서 수리를 받으러 가고 일부는 다시 싱가포르 쪽으로 가고 거기선 다시 찢어집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다고 보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그 과정에서 콩고도 잠수하면서 격침을 당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야마토와 나가토는 이제 살아서 돌아가는. 한마디로 이제 구리타 함대도 여기서 전투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퇴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진짜 결전하러 간 거 맞아? 약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네. 그럼 구리타는 이미 이제 퇴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남쪽에서 시마는 난 갈 거야 하고 이제 갔고요. 네. 그러면 아까 일로 와 하고 했던 오자와만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엥가노 전투는 오자와가 하는 거예요. 엔가뇨에서 일어난 이제 요미다뇨. 해전. 이게 이제 지금 홀씨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리타가 철수하는 줄 알고 네. 쫓아서 오자와를 쫓아서 올라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재소환할 필요가 있죠. 네. 시부야 해전 이후의 상황을 좀 다시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은데 25일 아침에 이제 홀씨가 드디어 오자와 함대에 대한 공격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한 4차례에 걸친 공습을 하게 돼요. 이제 그중 3차 공습 때 일본의 항모인 주이카쿠가 거의 침몰을 하게 됐고 이제 경항모, 뭐 지토세나 주이효나 구츠카 마카즈키도 여기서 다 침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홀씨도 계속 처음에는 응답을 안 해줬지만 구리타 함대가 이제 출현을 한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홀씨가 이제 새롭게 뭐 TF-34를 파견하고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반신부구가 된 오자와 함대가 이제 겨우 퇴각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서는 또 이제 위 함재기에서 오자와 함대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이제 그런. 근데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오자와 함대보다 네. 홀씨의 함대가 훨씬 빠르잖아요. 빠르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다 경매시킬 수도 있었는데 근데 뒤에서 사실 자기가 잘못 판단한 걸 아는 거고 그래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이 황소의
실책의 논쟁거리가 된 건가요? 전체 부대가 유턴을 한 것은 아니고 항모 기동 부대는 남겨놓고 아까 전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함들을 먼저 보냅니다. 야 빨리 니들 가서 지금 저쪽에 전함들 일본 전함들이 뚫고 들어왔다는데 니들부터 빨리 가서 상대해라고 보냅니다. 그 사이에 항모 기동 부대들은 일부는 내려가고 일부는 계속 남은 오자와 함대를 갖다가 공격을 하죠. 근데 여기서 또 비난받을 거리가 생긴 겁니다. 전함들이 또 갑자기 쭉 빠져버리니까 수상함들이 이번에는 앞에 항모들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오자와 부대에는 어떤 함들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항공 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항공전함. 휴가와 이세. 네. 반쪽짜리지만 역시 전함이에요. 네. 오자와 함대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 턴을 해서 항공모함들이 대파된 다음에 돌아갔지만은 만약에 휴가와 이세가 우리도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해서 회항을 해서 그대로 밀고 내려왔으면은 오히려 방어력이 약한 이 항공모함들이 위험할 뻔도 했어요. 아, 호위 구축함들이 다 퇴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수상함들을 갖다 또 너무 급하게 빼버리니까 수상함들의 방어 태세가 또 확 약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미리 산 베르나르도 해협을 잘 틀어막지 왜 이렇게 우왕좌왕해서 결국 일본 해군을 어느 쪽도 경멸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 살려보내줬냐라는 비난이 쏟아진 것이죠. 주력 전함들만 산 베르나르도 해협 입구에 남겨놨으면은 역사의 전사 팬들에게는 진짜 드림 매치가 펼쳐졌을 것이고 그러네. 네, 진짜 최신의 미국 고속전함과 일본 야마토 나가토의 진짜 드림 매치가 펼쳐졌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지 않나 싶어요. 호시를 욕한 여기서 이유가. 호시에 대한 이 논쟁이 많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너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하기보다는 너 때문에 이 대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어. 라는 실망스러운 어떤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데 사실 호시에 대한 비판은 좀 심각하게 이루어집니다. 논쟁이 대단히 심각하게 이루어지는데 가장 크게 비판했던 인물은 역시나 클리프턴 스프레이그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너희한테 도움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너희는 우리를 빨리 도와주지 않았다. 계속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헐시가 사실 처음부터 원래 임무를 망각했던 부분이 있던 거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던 부분이 컸고 결국 스프레이그 입장에서는 우리 함대가 전멸할 뻔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헐시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고 심지어 어니스트의 희생이 홀씨가 아니었으면은 정말 없을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니미츠도 사실 당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니미츠도 당황했던 게 직접 암호 전문으로 헐시한테 어떤 그 암호를 때리냐면 3, 4 기동부대는 어디 있는가? 너희 함대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거기 RR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중간에. 근데 전 세계가 궁금해한다. 사실 RR은 그 문장을 분리하는 그런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사실 거기에 있는 암호 장교도 별 생각 없이 보냈는데 그걸 이제 홀씨가 보고 이건 나한테 모욕적인 행동 아니야? 오해할 만하죠. 오해할 만하죠. 이거 뭐 놀리는 거야, 약간? 아, 니미츠 열받네 하면서 엄청 화를 내기도 할 정도로 헐씨가 사실 본인의 임무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스프레이그의 도움 요청에 대해서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었고 결과론적으로는 다행히 그렇게 안 됐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아니 그리고 받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도 봐도 네. 홀씨가 돌아오고 나서 구축함들의 어떤 그리고 경항모들의 피해를 입은 건 홀씨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 자기 임무를 망각한 거니까. 근데도 반성을 안 해요? 다만 또 홀씨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씨가 오자 함대를 발견한 이상 어떻게 안 가느냐. 또 이제 구리타 함대가 이미 홀씨 같은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었으면은 건전한 판단일 수 있다. 그냥 적이 안 올 건데 그 산 베르나디노 해협에서 계속 지키고 있는 게 맞을 거냐 이런 옹호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이 논쟁 자체가 재밌다라기보다는 이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상당히 저는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무엘 모리슨이라고 미 해전사를 집필을 했던 이 사람도 해군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공식 해전사를 집필을 하기 전에 57년부터 이제 강의를 많이 해요. 이제 강의를 하면서 홀씨를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홀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편지까지 써요. 야, 나 비판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때 상황에 대한 좀 이해를 해주라. 그 상황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8년도에 이제 공간사가 딱 쓰여져 나왔는데 혹독한 비판을 헐씨에게 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헐씨가 대단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공공연하게 뭐 그런 논쟁들이 많이 벌어졌고 헐씨가 59년도에 또 죽게 돼요. 그래서 죽게 된 이후에도 엄청난 이제 계속 논란이 있어 왔는데
사실 헐시는 잘 아시겠지만 해군 원수가 됐고 네. 그다음에 미 해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영웅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어떤 대중들한테 인기가 높았던 인물인데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 이런 어떤 혹독한 비판을 할 수 있다. 그것도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해군 내 기관에 있던 사람이 역사 서술을 통해서 홀시를 비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생각해 볼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네. 미국의 군대가 갖고 있는 하나의 좀 힘이라고 할까요? 네. 뭐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뭐 단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민주화되기 이전에는 뭐 민주화된 이후에도 저는 그게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살아있는 분에 대한 비판은 안 하는 약간 금기시 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잘못하면 개인에 대한 비난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또 그분이 했던 공적을 좀 존경해주는 부분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전쟁을 연구한다라는 건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억지력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얻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사실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렇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거 자체가 사실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좀 더 강한 방위력과 강한 억지력을 만들어낸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걸 다시 한번 리뷰하고 되짚어 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승리한 전투인데 네. 그 일각의 실수를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는 네.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첫 번째 전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당연히 후대 사람이 결과를 보고서 비판할 수 있죠. 비평할 수 있고. 그렇죠. 당연해요. 근데 훨씬 거기에 대해서 편지까지 쓰고 해서 건전한 대화를 하려고 했고 건전한 토론을 하려고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건전하게 받아들이냐예요. 아, 예, 중요하죠. 우리가 거기서 어느 한쪽에 휩쓸려서 와 이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균형 있게 받아들이냐.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일본의 모든 항모 부대는 이젠 아예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영. 사실 훨씬은 쯔이가쿠 발견하자마자 삼함대 전부를 투입해요. 복수심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최강이니까 예. 근데 사실 쯔이가쿠는 진주만 공습에 참가했던 항공모함이에요. 더 이가 갈리겠네. 그러니 그렇죠. 미 해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되는 항공모함이라는 얘기죠. 이제 쯔이가쿠가 이제 대여섯 발의 폭탄하고 얼에 맞고서 격침이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42년 사노에 해전이 있었잖아요. 네. 사노에 해전에서 일본 항모 쯔이가쿠하고 쇼가쿠가 함재기를 내보내서 격침시킨 항공모함이 렉싱턴이에요. 근데 이 렉싱턴과 호넷이 나중에 엑시스급으로 부활해서 쯔이가쿠를 작살낸 거예요. 이게 완벽한 복수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울어져 가고 있는 배.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이제 침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저게 퇴환 명령이 내려진 다음에 갑판에 모인 승무원들이 마지막으로 본국을 향해서 경례를 하고 그리고 저 뒤에 다들 함에서 내려서 일부는 살고 일부는 함과 함께 운명을 간 마지막 비극의 사진입니다. 그럼 그게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돌아갈래. 나는 그냥 함과 함께 떨어질래 이렇게. 대부분은 살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뭐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 살려요? 다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저 장면 이전에 조금 더 슬픈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사실 일부 증언이라 갖고 100%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닌데 저 전에 원래 오자와의 기함이 쯔이가쿠였어요. 그래서 오자와 사령장관은 먼저 함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구축함으로 옮겨서 침몰하기 전에 빠져나가는데 그때 함에서 내리는 오자와를 두고 일부에서 욕설이 쏟아집니다. 승조원들 사이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지도 몰아놓고서 너 혼자 살아나가는 거냐 막 이런 목소리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도 나타나잖아요. 일본군의 군기가 완전히 무너진 거. 근데 그 얘기는 쯔이가쿠의 함생을 보면은 그 말이 충분히 나올 만해요. 네. 정말 쯔이가쿠는 태평양 전쟁의 일본 최고의 수호남이었고 그 고생을 하면서 너무나 어이없는 최후잖아요. 이런 자살 공격에 투입돼 갖고 충분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미끼로 쓰이다가 야, 그 개고생해서 우리가 결국엔 미끼가 된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자와는 또 많은 이 항공모함 승무원들이 믿고 있었던 장군이었다고요. 항공 주병론자로서 예전에 일항공전대 사령관 때부터 저분은 우리 항공모함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훌륭한 지휘관 분이지 라고 다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떠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배신감이 확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욕설들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함에서 승조원들을 끝까지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가장 먼저 도망가는 모습을 본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상관이 아니야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일본은 여기서도 아직도 그 바보 같은 마음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카미가제였습니다. 역전다방을 하면서 참 많은 걸 느끼지만 그 중에 하나가 4명의 시선 못지않게 다양하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구나. 이번 주제 그러한 핫 이슈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당신 카미가제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네, 제가 한 일본에 2년 반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제가 학숙을 들어가기로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혹시 뭐 일본 학숙하면은 좀 들어보신 데 있지 않으십니까? 학숙? 네, 그러니까 기숙사인데 좀 기숙사라고 좀 달라요. 거기서 직접 교육도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생활을 또 하거든요. 아, 레지던트 칼리지처럼 하는 예.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마츠시타 정종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잖아요. 일본 네, 정치인들 네. 배출하는. 네. 제가 거기 간 건 아니고 네. 와케주쿠라고 약간 이제 그런 비슷한 성격을 가진 학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스파르타 기숙사원. 예, 맞습니다. 아마 약간 군대식 느낌이고. 보통 미국 같으면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 나온 네. 뭐 이런데 거기도 있었나요? 네, 그러면? 거기도 특히 이제 잘 아시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여기 와케주쿠 출신이고 본인의 소설인 그 상실의 시대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서 이 기숙사 이야기를 좀 풀어내는 내용. 소설을 집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일 것 같은데 스파르타 기숙학원 가가지고 소설을 쓰신 거?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그 신입생 소개 같은 거를 이제 게시판에 딱 붙여놓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력서를 붙여놨는데 거기에 이제 육군사관학교 졸업, 뭐 700 특공연대 소대장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애들이 조금 저를 피하더라고요. 왜? 제가 왜 그러지 하면서 보니까 몇 명이 저한테 이제 말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들도 별로 없었고 다 일본인들 위주의 기숙사인데 와서 막 심상하면서 막 혹시 뭐 사람을 죽여봤어? 뭐 이러고 네. 그렇게 가는구나. 네, 뭐 총은 쏴봤어.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말을 건 친구는 그 특공대라는 거를 그 뭐 위험을 무릅쓰고 특수 임무를 하는 특수부대라는 걸 알고 있는 애들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좀 말을 걸어왔죠. 근데 대다수가 여전히 저를 좀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친해지고 물어보니까 저를 정말 이제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이런 인식이 있구나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바라본 특공대다라고 한다면 네. 저들은 자살 특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지금 이 현재도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아마 그런 인식이 있고 특히 가미카제 특공대 워낙 유명한 스토리다 보니까 현재도 되게 많은 책들도 나오고 뭐 언론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런 인식이 팽배한 거죠. 사실 이게 뭐 학계에서도 정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거든요. 가미카제에 대해서는. 근데 그 중에서도 특공대원이 왜 가미카제에 지원했을까만 놓고 봤을 때도 되게 많은 연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이걸 이제 크게는 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끌려갔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군국주의 일본의 가장 대표적이고 어떤 상징적인 희생양으로서 그런 가미카제를 묘사하면서 마지막에는 가미카제가 죽기 전에 외친 거는 뭐 일본 왕 만세 이게 아니라 어머니를 외치고 뭐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일본의 이제 우익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가미카제가 되게 자발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있잖아요. 뭐 사실 지금은 그 사람 아들이 더 유명하죠. 이 사람 되게 섹시한 발언을 하나 해야죠. 그렇죠. 기후 협약 그 회의 때 뭐 기후 대책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쿨하고 뻔하고 섹시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아주 유명하긴 한데 차기 지도자로도 예, 좀 네. 얘기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지금도 중의원 하고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버지의 후광을 받았겠죠. 고이즈미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총리를 하면서 거의 6번 정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갔고 그 다음에 특공대원들의 위패를 갖다 놓은 네. 그런 곳을 이제 찾아다니기도 했는데 네. 기자가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왜 특공대원 이렇게 많이 기념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힘들 때마다 이 특공대원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은 정말 자발적이고 숭고하고 순수한 국가와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지켜세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요즘 이제 일본 사회가 많이 우경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미카제에 대한 그러한 인식 혹은 일본의 전쟁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어떤 정당화하는 그런 인식이 좀 확실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일본인들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그런 인식에 공감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우려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화도 좀 나온 그렇죠. 걸 봤거든요. 네. 그 관련된 영화 항상 마지막에 어떤 뉘앙스냐면 밀려오는 적을 향해서 가면이 가로막고 나선 영웅들이라고 돼요. 네. 그럼 거기에 뭐냐면 대단히 피해자 의식이 깊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적들이 침공하니까 그걸 막았다. 전쟁을 누가 먼저 일으키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전쟁 시작할 때 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네. 쪽에서는 그 공국주의자들 얘기는 네.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외부에서 만들었다라는 네. 걸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여기 와서도 이거는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지 어떤 전범으로서의 인식이 없는 거죠. 사실 네. 그 부분에는. 계속 역사를 어떻게 보면 재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본인의 시선을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다 풀어놓고 공유를 하고 그것이 입력된 상태에서 그 시선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미카제에 대해서 더더욱 제대로 알고 더더욱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본인의 인식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국내에 꽤나 뭐 가미카제 본인들이 손들어서 나간 거다라고 알고 있는 게 꽤나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죠. 네, 가미카제 특공이 이뤄지기까지 그 이전에 일본에서 그 개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사회나 전사자 숭배 문화라는 건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또 받들고 그들의 영령을 추모하는 전통은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여기에 독특한 죽음에 대한 미학 이런 것과 일왕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점점점 그것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전쟁 과정에서 전사자들이 영웅화되기 시작한 단초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1932년에 1차 상해사변 당시 상하이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그때 육군의 1등병 3명이 중국군의 이 토치카 앞에서 엄청난 기관 총세리에 활로를 뚫지 못하니까 폭탄을 치고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토치카를 폭파시키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육탄삼용사인데 일본에서는 그걸 폭탄삼용사라고 해서 굉장히 이때 크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네. 많은 신문사에서 그 사진들을 쫙 내세우고 동상도 만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확대되면서 이때부터 자발적인 죽음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커졌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태평양 전쟁에 들어오면서도 점점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역시 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진주만 공습 때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항공기들 이외에 사실 잠수정들도 투입이 됐습니다. 2명이 탈 수 있는 소형 잠수정, 가표적이라고 하죠. 이 가표적이 혹시 이제 여기서 탈출하는 미 군함들이 있으면 그걸 저격하려고 주변에 5척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별 전과를 못 내고 다 격침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탑승원들 10명 중에서 1명은 실신해갖고 나중에 의도치 않게 포로가 되지만은 그래서 9명이 전사합니다. 원래는 10명이 다 죽은 줄 알고 10군신으로 막 떠받들었었는데 나중에 1명이 포로가 된 걸 깨닫고서 그 사람 싹 빼고 9군신으로 추앙하게 됩니다. 원래 포로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포로 되면 소위는 역적되죠. 그렇죠. 본인이 막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미군에서 그냥 계속 놔주니까. 네, 그래서 이들이 전사자들이 9군신으로 추대되고 저기 보시는 사진처럼 엄청나게 포스터도 제작이 돼갖고 대대적으로 미화됩니다. 진짜 그 느낌이에요. 수호신 같은 느낌처럼 이 포스터를 만들었네요. 초반에는 저런 식의 전의를 고취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었는데 이게 전쟁 중반 이후부터 조금씩 성격이 변화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드웨이 해전 때도 이제는 항공모함 밀착이 격침되면서 마지막에 일본군 조종사들의 일부가 결사적인 저항을 합니다. 마지막에 남은 이 항공모함이 히류였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뇌격기 부대가 마지막으로 출격을 합니다.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도모나가 대위였는데 도모나가 대위가 한쪽 이 연료 탱크가 파손이 돼서 사실 연료를 반밖에 못 싣는 상황에서도 출격을 해서 마지막 공격을 펼치고 그대로 적함에 자살 공격을 시도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것도 크게 효과는 못 거뒀지만은 살아 돌아온 일부의 조종사들이 도모나가 대위가 마지막에 자폭으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걸 막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이것도 특필되고 우리가 죽으려면은 황국의 군대는 저렇게 최후를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화가 됐고요. 그 외에도 전황이 절망적으로 돼가면서 일본군의 어떻게 보면은 우발적인 자살 공격들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필리핀의 해전에서 항모 다이오의 최후를 봤지 않습니까? 그때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던 게 항모 다이오에서 함공 한 대가 출격을 했는데 상승하는 듯 하다가 곧장 바다로 쇄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왜 쇄도했냐면은 조종사가 딱 출격하고 보는데 옆에서 어뢰 한 발이 다가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어뢰를 갖다가 그냥 맞게 생겼으니까 곧장 자기 비행기를 몰고 그 어뢰를 갖다가 박은 거죠. 자기 몸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절망적인 상황을 이런 자폭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점점 확산이 되는 거죠. 이거에 그 절정을 달리게 된 사건이 바로 대만항공전 직후에도 있었습니다. 1944년 10월 15일에 26 항공전대 사령관을 맡고 있었던 아리마 마사오미 소장 장군이 이때 아주 결사적인 공격에 선봉에 서게 됩니다. 별 2개. 일본군은 장군이 소장부터 시작하니까 별 하나입니다. 소장에서 시작해요? 준장이 없고요. 그다음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원스타지만은 장군이 공격 부대를 이끌면서 자기가 선도기에 탑승을 합니다. 폭격기에. 물론 이때는 가미카제처럼 자폭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결사의 항전으로 모범을 보이겠다는 뜻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계급장 다 떼고 탑승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쌍안경에서도 이름을 지우고 하여튼 자기가 장군이라는 흔적을 싹 지운 채 일본기에 같이 탑승을 해갖고 적 공격을 이끄는데 결국에 이 비행기도 미군의 대공방어망을 뚫지 못하고 어뢰를 쏘긴 쐈지만은 함 가까이에 쇄도합니다. 근데 이것들도 귀환한 병사들이 우리의 사령관님께서 마지막에 어뢰를 쏘고 적함에 자폭을 했다 이런 식으로 확대 보고를 하면서 역시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이것이 이른바 장군 특공으로 모범으로 추앙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리마 장군의 특공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사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특공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으로써 뭔가 본보기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만류했을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 다만 왜 지금이 중요하냐면 그나마 지금 우리 파일럿들의 사기가 높을 때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특공을 계속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한 걸 보면은 분명히 본보기가 되고 싶었었고 사실 이게 끝나고 나서 오은희 씨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의 죽음에 자기가 탄력받아가지고 막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특히 육군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의 죽음에 육군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라고 한 참모가 뭐 증언까지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되게 센세이션을 이제 불러일으킨 좀 특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모든 정보를 초기화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강제합병했던 뭐 이 일본이 아니라 그냥 일본의 전쟁만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각각의 전투에 대한 내용이나 여지껏 요거까지는 그냥 그 개개인들의 그 희생은 분명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는데 가미가제가 이것과 다른 점이 있죠. 그렇죠. 너무나 이거는 제가 보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우리한테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죠. 뭐 수류탄 잘못된 거를 이렇게 앞에 떨어졌는데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서 강제구 소령이 해가지고 산화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전선에서 굉장히 뚫기 어려운 그럴 때에 이제 소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앞서서 나가서 하시는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건 저는 아름답고 필요한 그런 스토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가가 동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계획을 해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린다. 이거는 군인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정말 국가와 민족과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한다라는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 같아요. 국가가 계획을 해서
자살을 할 사람들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원장님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국가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또 무장 테러 공격과 또 다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거기는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저는 테러라고 하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타겟도, 그리고 인간의 목숨을 인질로 해서 하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데 거기 약간 종교라는 부분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또 이슬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 피해 의식이라는 부분도 좀 고려될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본인들이 일으킨 전쟁이고 이 전쟁이 막바지로 가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국민을 동원을 해서 국민들을 죽일 계획을 세운다? 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저도 공감하는 게 이 뭐 장군 특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리마 마사움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분명히 이거 아니에요. 장군이 저 정도 결단을 했으니까 이것이 기폭제고 이것이 모두에 전파될 거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하거든요. 장군 정도 되는 사람까지 저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 우리 상황이 이런가? 객관적 판단. 그럼 이건 뭐예요? 생각을 다시 해야죠. 그렇지. 근데 이게 기폭제다. 아리마 마사오미가 자폭함으로써 군신이 되니까 이 분위기가 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군 조직 차원에서 자살 특공대를 조직하자. 두 가지가 다르네요. 첫 번째, 본인들이 공격을 한 전쟁이었던 것이 다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선택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을 비난할 수 없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게 선택을 할 사람들을 강제로 뽑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되는 추악한 짓이다. 선택과 강요 문제에서 사실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자살할 기본적으로. 사람은 나와야 되는 시스템. 그렇죠. 사람들한테 선택과 강요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인데. 그렇죠. 이전엔 저희가 위안부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문제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는 개인한테 선택이 됐던 자기가 강요가 돼서 왔던 간에 이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시선도 굉장히 와닿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저러한 선택은 해서는 안 돼. 국민 모두가 하면 안 되는 선택이야.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인물이 하토리 다쿠시로입니다. 군신들의 사례 있잖아요. 미담들, 특공작전, 특공대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를 널리 퍼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미 전략폭격조사단이라는 데서 엄청난 사료를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분석한 게 44년 10월부터 매달 가미카제 효율성을 이제 측정을 해놨어요. 레이테잔에서 이제 미국이 분석한 일본 가미카제 명중률은 20.8%입니다. 와, 20.8%. 이 가미카제의 폭탄 위력, 폭발력이라는 것이 그 전의 공격보다 훨씬 강해요. 인간 유도 미사일의 위력을 갖다가 이제 깨달으면서 이것이 나중에 미국의 항공모함 개발사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